뭐 나름 오랫동안 이렇게 좀 대안적인 지역 발전 담론으로 이렇게 좀 제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렇게 또 교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기에 오늘 또 이 자리가 성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반갑고요. 특히 또 전북 지역, 전북 분들이 제 주위에 좀 많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대학원생이 6명이 지금 현재 박사과정생이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서 5명이 전북 사람이에요. 김제, 뭐 전주, 완주 그렇습니다. 아, 또 군산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친화감이 있는 느낌을 오늘 봤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 반갑고요. 제 오늘 KTX 익산역에서 도착해가지고 그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익산의 그 법사리 맞습니까? 법사리 시골 그 법사리 출신이라고 그러던데 법사리? 이 이름을 저도 잘 기억이 딱 안 나네요. 법자로 시작하는 데인데 그 원래 한 56명 정도 56가구 정도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38년이 딱 지나가니까 지금 40개의 집이 다 문이 잠겨버리고 16곳의 집에만 사람들이 산답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 소멸 속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38년이 지났는데 56가구 중에서 40가구가 없어지는 이거 상당히 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지만 전북 그리고 익산의 어떤 소멸의 어떤 가속화 현상을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은 그런 어떤 인구의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어떤 그런 피폐화, 지역 경제가 핍진되는 뭐 전북 전체의 어떤 그런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익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전북 중에서도 원래 조금 잘 나가던 도시들 속된 말로 잘 나가던 도시가 전주, 군산, 익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3대 도시들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로 어떤 GRDP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순환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장 선순환이 작동되지 않는 지역 경제의 어떤 기반이 가장 약한 곳이 사실 익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얘기들을 이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담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종 주제는 대안으로서 아까 우리 이명택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대기업 유치 그리고 어떤 대형 유통 마트를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꾀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이른바 외발적 발전 전략을 넘어서서 지역 안에 있는 경제 동력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돌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조금 일본 말인데 이게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전북도 전체는 김관영 지사는 전형적인 어떤 그 외발적 발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렇지만 유치 실적도 없고 아까 우리 이명택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MOU 건수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LS M&M 같은 그런 어떤 바이오 기업들 투자 유치했다고 하지만 투자가 유치되었지 본사가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요런 어떤 이 부분들을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담론이 이론적 담론이 오늘 지역 순환 경제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문제의식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익산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익산 경제를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냐면 익산 경제는 양동이에 구멍 났다. 구멍이 난 양동이. 여러분 양동이에 구멍이 나버리면 물을 아무리 채워도 어떻게 돼요? 물이 새어 나가버리고 말죠. 새어버리니까 물에 이 양동이에 물이 차질 않습니다. 그죠? 지역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양동이 안에 물이 가득 차야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막 비유할 수가 있는데 양동이에 이렇게 구멍이 곳곳에 나 있으니 그것도 아주 큰 구멍이 나 있으니 물을 아무리 부어도
국가가 아무리 보조금을 퍼부어줘도 익산시가 아무리 재정을 투입을 해도 여러 어떤 정책 금융들을 접목을 시켰다 하더라도 구멍으로부터 물이 새어 나가 버리면 지역 경제에 물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거는 비단 익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서울을 제외한 지역 경제의 현상을 일컫는 말로 저는 구멍난 양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 익산에 어떤 구멍이 나 있는지,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 경제, 즉 양동이에 어떤 구멍이 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산하면 어떤 기업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제 같은 경우는 하림이고 그다음 삼양식품입니다. 맞죠? 여러분 어떠세요? 맞죠? 하림은요, 지역 차근적인 기업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본사가 하림은 이 익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적으로 본사가 하림 본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최종 이른바 수익이 지역 안에서, 익산 안에서 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급 지방세도 하림이 우리 익산시에다가 전북도에다 냅니다. 익산시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하림이라고 하는 대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익산에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기여해요.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까 택시 기사님도 삼양식품은 완전히 우리 익산 기업입니다. 맞죠?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을 결정하는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림은 삼양식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습니다. 원래 성북구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 중구 어디예요? 충무로 쪽으로 지금 이전했죠. 올해 여름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법적으로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이른바 익산에 있는 그 계열회사들이 익산에서 돈을 벌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법적으로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본사의 로고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른바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열회사는 지주회사에 대해서, 즉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해서 이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서 출자한 것에 대한 배당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른바 수익의 대다수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죠. 근데 그 삼양식품이 익산에서 사업활동을 해서 올린 그 수익이 만약에 지역 안에서 익산 지역 안에서 돌고 돌았다고 해보십시오. 익산 지역 경제 아주 재밌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치 삼양식품의 본사는 삼양식품 익산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그대로 쭉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어떤 사업체고요. 두 번째가 은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바로 옆에 새마을금고도 있지만 익산에도 여러분 시중은행들이 거의 지역금융시장 독점하고 있죠. NH농협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국민은행 같은 이런 은행들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지역 익산 시민들의 예금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만 그들의 사업을 해서 금융장사를 해서 벌게 되는 수익, 즉 예대 마진은 건 99.9%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본사가 있는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역 금융시장에 있어서 큰 구멍이 지금 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익산의 가장 지역 경제적 차원에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지방 재정이라고 하는 이 시드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익산시가 여러분 대체로 외부 사업체들한테 발주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용품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용역도 주문하기도 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을 훨씬 하회하고 있는 것이 익산시의 지역 내 사업체로부터의 조달 비중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익산시가 발주하는 공사, 그 다음에 용품, 용역 중에서 30%만 익산 내에 있는 사업체들로부터 조달하고, 정확하게 68.9%, 즉 70%가 지역 밖에 있는 사업체들로부터
조달을 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적으로 익산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주의적으로 공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지방 재정의 시드가 그대로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구멍입니다. 전북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주, 군산, 익산 중에서 익산은 아주 압도적으로 지방 재정의 역외 유출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만 새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은행 자금이 새어나간다. 은행의 수익이 새어나간다. 삼양식품의 수익이 새어나간다. 그리고 익산시라고 하는 어떤 공공적인 어떤 주체가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할 이른바 지방재정, 즉 이른바 발주력이, 조달력이 지역 밖으로 새어나간다. 이런 어떤 구멍 때문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지역 경제가 살지 않는다.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멍 때우기가 필요해요. 납땜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구멍을 어떻게든 시민적으로 지역주의적 관점에서 납땜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을 어떻게 붓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개괄적으로 바라본 익산 지역 경제의 어떤 실상이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조정해야 할지 그 굵직한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역 순환 경제 담론의 가장 핵심은 지역 경제는 구멍난 양동이와 같고 그 구멍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돌고 돌아야 할 경제 동력들이 다 물과 같이 새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지금 딱 슬라이드로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을 따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제가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삼양식품을 여기에 딱 이 그림에 한번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익산시의 어떤 식품 클러스터, 그러니까 식품 산업 단지의 딱 중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하림 같은 어떤 이른바 쌍도마차가 식품 이노베이션을, 식품 산업의 어떤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면 그 주위에 있는 인근의 어떤 그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얻고 그들이 뭔가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빅픽처 하에서 국가 이제 식품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어떤 수익 자체가 지역에 착근되어 있다.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본사가 지역에 우리 익산에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순환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익산시로부터 그리고 전북도로부터 상전 대우받아서 그 클러스터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파급 효과의, 즉 낙수 효과의 어떤 중심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어떤 자금 흐름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추적해 보면 그들은 수익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충무로로 다 빼내고 있죠. 그래서 이 독점적인 수입 자체가 지역 안에서 이제 형성된 그들의 어떤 사업 수익이 지역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 수익이 여기에 유출된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에서 조달을 해야 될 이런 어떤 파워, 즉 조달력도 지역 밖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것이고 고용력도 지역 밖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삼양식품의 어떤 그런 단기 순이익을 만약에 익산에 있는 본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 안에 있는 이른바 여타 관련 업체들과 산업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런 어떤 지역 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시드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른바 혈세를 통해서 전북도의 혈세를 통해서 상전 대우는 받고 아주 우대 대우는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편하게 비즈니스를 해서 얻은 수익은 그들의 어떤 본사를 향해서 다 유출시켜내고 있다. 이것이 지역 경제를 피폐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지역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의 천안아산 같은 도시죠. 여러분 그러죠? 그냥 막 GRDP 기초자치단체 레벨의 GRDP 지역 내 총생산 급속하게 커지고 있고요. 인구가 그냥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로 손꼽히고 있는 도시들 맞죠? 이들 도시들 전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하는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분공장이 들어와 있고 그들의 R&D 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그리고 가치 창출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LG 디스플레이의 그리고 삼성 SDS의 이른바 본사가 거기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른바 어디까지나 이 분공장 그리고 R&D 센터와 같은 백오피스들이 거기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두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본사가 있는 서울을 향해서 다 새어나가고 말죠. 그래서 충남도가 한 해에 약 35조 규모의 지역 내 총생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30조 이상이 지역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죠. 지역 경제 안에서 천안아산이 그냥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충남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내 사업체들에게,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분수 효과는, 낙수 효과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외 유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역외 유출을 막는, 그러니까 양동이에 난 구멍들을 납땜질하는 그런 어떤 시민 실천, 그런 어떤 대안적 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로컬 인도저니어스 디벨롭멘트라고 하는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교과서적으로 정리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와봤는데 약간 딱딱해도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는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지역 안에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우리가 대입시켜서 한번 보십시다. 익산에서요, 익산 차원에서 사람들, 그리고 시민소득, 그리고 기업소득, 그리고 은행 자금, 그죠?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력, 즉 조달, 그리고 아까 익산시라든지 원광대 같은 지역 앵커 기관들의 조달, 그러니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업 활동을 하는 또는 어떤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 지역에 먼저 의무감을 가져야 되죠. 왜? 지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요.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역 앵커 기관들은 지역 내 사업체들로부터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산업관계를 구축해야 돼요. 지역 안에 있는 익산 사람들을 가능하면 뽑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투자 조달,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삼양식품의 수익 같은 것들이 그 지역에서 돌고 또 돌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시민 실천적 전략을 우리는 지역 순환 경제라 그러고, 대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익산에도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롯데마트 있잖아요. 이런 어떤 대형 유통 자본들, 그리고 대형 산업 자본들, 그리고 시중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 자본의 지역 내 축적 전략의 균열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들은 주로 익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비즈니스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비즈니스의 최종 목적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익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익산 사람들의 소득을 끌어모아서 익산 기업들의 어떤 그런 자금 수요를 이용해서 이른바 예대 마진을 손에 넣지만 익산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할 생각은 없고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본사로 다 수익을 이른바 유출시켜내는 그런 어떤 대기업들의, 그리고 대자본의 어떤 공간 전략에 시민이 균열을 일으켜야만이, 그 지역의 시민사회가 제대로 통제해야만이 지역 경제 안에 지역 경제의 어떤 동력이 돌고 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지역 순환 경제 담론이고요. 이 지역 순환 경제 담론을 통해서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가
어떤 이 대자본이 지역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대자본에 대한 어떤 대항 능력, 그 대자본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대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축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역순환경제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순환경제를 우리 익산 지역에 이 제도화하고 익산 지역에 이 지역순환경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구성 요소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는 지역 내 돈이 순환돼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역화폐 연구를 할 때 기억이 납니다만, 익산 다이롬 아닙니까? 지역화폐 그 하나은행이 하고 뭐 그때 KT가 하고 그랬었는데요. 익산 다이롬이 있습니다. 익산 다이롬 같은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역 내 돈의 순환을 담보하는 가장 재밌는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일상적인 어떤 정책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윤 선생님, 익산 다이롬 같은 거 익산에 가서 식당에 가서 한번 결제할 때 이 카드를 내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딱 내면 어떻습니까? 1차 거래가 딱 끝나고 나면 그 익산 다이롬은 지역화폐가 아니라 법정화폐로 퇴환되고 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익산 다이롬이라고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실 때 내가 오늘 한 5만 원 정도 식당에서 결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다이롬 계정에 5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원래 법정화폐 은행 계좌에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전하자마자 여러분들의 5만 원이라고 하는 화폐는 지역화폐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겹살 집에 가서 5만 원을 결제했다. 그럼 결제하자마자 그 5만 원은 다시 법정화폐로 매출로 삼겹살집 사장님의 매출로 잡히자마자 5만 원은 지역화폐 형태가 아니라 법정화폐 형태로 퇴환돼 버리고 말죠. 우리나라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1차 유통, 즉 내가 익산 다이롬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결제하는, 즉 1차 지역화폐의 1차 유통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익산 지역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켜내기 위해서는 삼겹살집, 즉 5만 원을 매출로 계상한 삼겹살집 사장님이 익산 안에서 로컬 푸드를 또 조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른바 화폐적인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유통뿐만 아니라 2차 유통, 3차 유통, 4차 유통, 즉 N차 유통까지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지역화폐의 이른바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사랑 상품권은 딱 1차 거래, 즉 1차 유통에만 지역 내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지, 그 2차부터는 이른바 사업자가 익산이 아니라 어디 저기 뭐 충북 제천에서 파를 조달을 하든 양파를 조달을 하든 알 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전북 지역이 로컬 푸드 프로젝트가 제일 앞서 나간, 세계적으로도 제일 앞서 나간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충분히 내면화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로컬 푸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화폐적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따라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즉 익산 다이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N차 유통을 담보해야 된다. 그러면 N차 유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1차 유통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하고 전북도가 익산시에, 즉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매칭 펀드로 여러분들에게 캐시백 지급하잖아요. 그러나 2차 유통 때부터는 저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이것을 충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1차 유통 때 적용되었던 캐시백 요율보다는 적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와 같은 어떤 지자체의
이 자금 지원, 그리고 삼양식품이라든지 하림과 같은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ESG 경영을 유도해서 뜬구름 잡는 지역 생태니, 뜬구름 잡는 지역의 인권이니, 거버넌스니 하는 그런 어떤 떠드는 그런 어떤 ESG가 아니라 익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익산 다이로움의 2차 유통, 3차 유통에 드는 이른바 캐시백 재원을 아주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내놓는 것. 이런 어떤 실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시민 실천,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돈의 순환은 은행 자금, 기업의 수익,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지방 재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여러분들의 법정 통화 계정 안에 있는 이른바 이 화폐도 바로 이 순환의, 지역 내 순환의 중요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예컨대 영국 랭커스터에 있는 프레스톤,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죠.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그다음에 도쿄 바로 옆에 있는, 일본 도쿄 바로 옆에 있는 요코하마, 이런 어떤, 그리고 바르셀로나, 이런 어떤 세계적으로 이 지역 순환 경제가 모범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도시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역 민주주의가 굉장한 수준으로 작동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익산에 있는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이런 어떤 지역의 어떤 시민사회가 지역의 어떤 경제정책,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익산 다이로움의 어떤 그런 N차 유통을 담보하는 등의 이른바 지역 경제 정책의 한가운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영어로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코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만, 익산시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만 독점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가 익산시와 전북도를 통제하고 조정해서 이른바 위에서부터의 의사결정과 밑에서부터의 의사결정이 맞부딪혀서 거기서 균형점의 귀결로서 정책이 형성되는 것. 바로 그러한 정책 의사결정의 과정이 지역 순환경제 도시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 그것을 가능케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바로 지역 민주주의다. 아까 우리 윤찬혁 선생님도 관여하고 계시는 운동, 이른바 주민자치, 자치하는 어떤 시민들,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자치 능력이 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지역 민주주의가 담보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자체가 벌이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더욱더 시민주의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추출의 주체. 이 추출이라는 표현 약간 추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 땅에서 그냥 막 석유를 막 쥐어 짜듯이 파내는 것. 땅에서 온갖 광물들을 그냥 막 무자비하게 파내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추출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우리나라, 아까 제가 모두에서 오늘 좀 강조했듯이 우리나라의 독점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독점 대형은행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글로벌 대기업들은 우리 이런 어떤 작은 지역들을 이른바 연대와 그리고 인큐베이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익산에 있는 소득을, 시민 소득을, 어떻게 하면 익산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력을, 익산의 어떤 그런 기업들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추출할 것인가에 포커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자본의 공간 전략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인천 이야기,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에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인천 시민들이 한 300만 정도 됩니다만 300만 중에 한 90%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천시 송도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들 송도에 인천대학교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셀트리온이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 맞아요. 몸통이 다 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는
어디 파주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그 파주 그 주소대로 가보면 회사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죠. 몸통은 인천에 와 있는 게 맞아요. 전 임직원이 인천에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R&D 센터도 다 공장도 다 인천에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들은 자회사예요. 자녀 회사예요. 어머니 회사는 모 회사는 다른 곳에 있어요.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들 대기업의 공간 전략을 이해하실 거예요. 인천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그렇죠. 어딘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법적으로 모회사로 되어 있는 곳으로 수익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와 같은 공간 전략을 18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추출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화염병을 던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 우리 지역사회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의 어떤 재정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의 어떤 그런 상전대우를 통해서 그래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도울 것도 없겠지만 당신들의 어떤 자금 순환이 조금이라도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익산시에 순환될 수 있게끔 활용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네고시에이션, 교섭, 그리고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사회가 대자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역에 일단 생산자들이 조직화돼야 돼요. 지역의 소비자들도 조직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조직화하죠? 이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협동조합을 통해서 생산자들을 조직화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 협동조합. 그리고 소비자 협동조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생협 같은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가 서로 양자가 이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늘 항상 만나서 그리고 소통을 제도화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른바 매칭 메커니즘을 지역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를 넘어서는 연대 경제이자 호혜의 경제이며 그리고 이른바 지역주의적인 경제의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순환 경제로는 커먼즈를 중시합니다. 지역에 있는 커먼즈. 무엇이 공유재인지, 무엇이 공유지인지, 무엇이 익산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공유 자원인지 이를 시민사회가 먼저 발굴하고 발굴된 그런 어떤 공유 자원들을 지역 경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매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지역 순환 경제다.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첫 번째 기획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익산 다이롬을 고도화시켜내는 거예요. 난 우리 이명택 대표님 같은 분들이 내년 지선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화하고 그리고 익산 시민들을 향해서 아주 하향화된 어떤 용어법으로 대중화된 어떤 용어법으로 난 잘 어필해 주십사 하는데요. 1차 유통이 아닌 2차 유통, 3차 유통, 4차 유통까지 가는 것. 요게 딱 핵심입니다. 지역 내 경제 순환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 한국형 지역화폐의 현주소를 고려한 어떤 대안은 바로 N차 유통을 담보하게끔 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약간 조금 시들어 버렸습니다만 한때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 정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화폐가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세계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성공적인 어떤 지역화폐가 브리스톨 파운드라고 하는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 있는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브리스톨 파운드는 저희가 풋스타디, 그러니까 현장 필드 스타디를 하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찬영 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데 한국 돈 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톨 신협에 갔어요. 크레딧 유니온이라고 하는 신협에 가서 5천만 원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겠다. 근데 보니까 충분히 윤찬영 쌤은 실제로도 그러시지만 뭐 신용도 있고 이분은 여신을 해도 이 괜찮은 분이구나라고 브리스톨 크레딧 유니온 신협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 여신을 하죠. 즉 대출을 하죠.
그런데 브리스톨 파운드는 이런 제안을 딱 내겁니다. 윤쌤께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현금으로 파운드로 드리고 3천만 원은 브리스톨 파운드로 드리게 되면 4.8%로 책정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율을 2.8%로 내려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 도시에서는 지역 화폐가 짜장면집 그리고 이 브런치 카페에 와서 한 번 결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유통, 3차 유통, 4차 유통으로까지 이어지고 나아가서 은행이 대출을 할 때도 지역 화폐를 이른바 발생시켜서 그 지역 내에 아주 거대한 이른바 자금을 지역 화폐로 융통시키는. 그래서 지역 내에 볼펜 공장이 있어요. 근데 볼펜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히 볼펜 공장이 외부 사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원재료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프링입니다. 볼펜 공장은 볼펜 사업체들은 볼펜 심은 자기들의 노하우로 자기들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볼펜 안에 들어가는 스프링은 스프링 전문 업체에서 조달하는 게 단가가 싸게 먹힙니다. 그죠? 그래서 볼펜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지역 안에 있는 스프링 회사로부터 볼펜용 스프링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산업 관계에 있어서도 익산 다이롬을 순환시켜내는 그렇게 해서 그 산업 간 거래에 있어서의 이른바 이 캐시백도 익산과 전북이 같이 공동으로 담보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어떤 지역 화폐 정책의 이 고도화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보고 있고요. 그래서 N차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만 있으면은 이미 하나은행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코나이와 같은 그런 어떤 지역화폐 운용 대행사들은 충분히 이미 기술적인 기반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래전부터 이 지역 재투자 조례를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메카죠.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가면 주 차원에서 어떤 법들이 다 있냐면 모든 주에 이 법이 있습니다. 로컬 컨텐츠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로컬 컨텐츠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 박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까 볼펜 공장 사장님이다. 그런데 뉴저지 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그러면 뉴저지 주는요. 우리 김 박사님의 볼펜 공장이 뉴저지 주 안에 있는 스프링 공장으로부터 조달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합니다. 예? 시민사회가 감시하게끔 또 해요. 이른바 권유를 하죠. 그런 로컬 콘텐츠 법안이 있으니까 익산에 있는 삼양식품이 예컨대 라면 스프 안에 들어가는 삼양라면 스프 안에 들어가는 불닭볶음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스프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를 이른바 익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조달해오던 것을 거의 익산 내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거는 조례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지역의 시민사회가 독점 자본의 자금 흐름과 공간 전략을 통제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로컬 컨텐츠라고 법안이라고 하는 법률의 이름을 조례의 이름으로 이 지역 순환 경제가 담보되고 있고요. 일본 가면 일본 전체의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70%가 지역 중소기업 진흥 조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진흥 조례의 핵심이 뭐냐면 지역에 있는 기업은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지역 안에 있는 여타 기업으로부터 조달을 의무화하는 것. 물론 일국 차원의 법률로는 제정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하면 이게 WTO로부터 제소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조례의 형태로 이와 같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게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2022년도에 부산광역시가 지역 재투자 조례를 만들었어요. 광역자치단체이긴 합니다만 지역 재투자 조례의 핵심이 뭐냐?
지역 안에 있는 부산의 이른바 자갈치 앞바다에 있는 한진중공업이 이제는 본사가 부산이 아니에요. 한진중공업이 부산시의 그리고 부산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 공간, 부산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 공간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로부터 조달하는 데 써라.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써라. 즉 지역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 부산광역시에 좀 이렇게 좀 학습하고 문제의식 있는 민주당 광역시의원 3사람이 합작으로 사실 그걸 만든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그 다음에 뭐 광명시,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는 영암군, 이런 어떤 곳들이 지금 현재 이 기초자치 차원에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재투자 조례를 명문화하고 입법화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어떤 전략과 실천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는 지방선거에서 익산형 지역 재투자 조례가 반드시 쟁점화되기를 강의자로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핵심은 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역 재투자뿐만 아니라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달력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3가지 중요한 외부 조달을 한다. 공사, 용품, 용역이죠. 우리 시의원을 하신 이명택 대표님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익산시 심각합니다. 68.9% 다 새어나가고 있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여기에요. 60% 정도가 지역 내 조달을 하고 40%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로 제가 어저께 체크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전주시의 용품, 용역, 공사의 절반 정도는 전주시 내에 있는 사업체들로부터 이른바 납품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익산만 그래요. 68.9%가 다 세워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30% 정도가 지역 내 사업자들로부터 사업자들에게 공사시키고, 그 다음에 용품 조달하고 용역시키는. 아마 익산 상공회의소 선생님 오늘 토론자로 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달도 지역 안에 재투자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익산 안에 있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들이 지역 안의 자금 수요에 의무적으로 투융자할 수 있게끔 하는 이른바 법률적으로 강제하진 못하지만 그것을 권고하고 그런 어떤 재투자를 했을 때 당근을 쥐어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례, 그런 어떤 정책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이른바 제도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 산업 자본과 삼양식품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분공장 형태로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형태로만 지금 들어와 있지만 M&M이었나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전북도가 그거는 익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전북도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전북도도 그러하고 익산시도 그러하고 지역 안에 있는 어떤 대기업들, 지역 안에 있는 어떤 독점적 기업들 또는 덩치가 큰 그런 어떤 기업들의 조달력이 지역 안을 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권고, 그리고 그 정책적 권고의 어떤 그런 성과들을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 시민사회가 또 삼양식품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지역 시민사회를 양성하고 강화시켜내는 것,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둔 조례가 명문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재투자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힌트를 얻은 조례인데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 안에 농협이 있는데 농협 보면 자금 막 여기에 유출하잖아요.
특히 대출 같은 것들 수익성, 안전성 따지면서 익산 안에 있는 자금 수요, 소상공인들의 어떤 자금 수요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죠. 사회 연대 경제 조직의 자금 수요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죠. 지역의 재무제표가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어떤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 상황에 대해서 내몰라라 해버립니다. 안전성, 수익성을 찾아서 전부 다 어디로 갑니다. 서울로 다 투용자의 방향을 정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투용자의 일부를 지역 안의 자금 수요에 매칭시키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어떤 재투자 조례안인데요. 그렇게 해서 익산에 들어와 있는 시중은행들의 이 지역 내 재투자 실적을 지역 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지역 내 시민들이 그 은행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직접적으로 조정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지역 민주주의를 어떤 살려냄과 동시에 지역 금융기관들의 어떤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어떤 이 조례들. 이게 바로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재투자 조례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어떤 지역의 이 시중은행들이 지역 안에 있는 자금 수요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 저는 이 그 성과는 좀 한정적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확실한 이른바 은행 자금의 어떤 역내 순환을 아주 큰 규모로 담보해내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익산형 커뮤니티 은행, 익산 시민은행, 뭐 이런 명칭은 어떻게 해도 설정해도 좋습니다만 익산시의 익산 시민들의 자금 수요에 특화한 커뮤니티 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는 그레스루트 커뮤니티 뱅크 해서 다양한 어떤 도시에서 커뮤니티 은행들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그 선봉장에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지역 순환 경제의 모범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 커뮤니티 은행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번에 내려오면서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본 건데요. 전북도를 일단 제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익산시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익산시 한 26만, 27만 정도 되잖아요. 뭐 그 정도 도시니까요. 참 우리 어릴 때는 30만 도시라고 그랬었습니다. 부산에 이리 사람들 많았었어요. 제가 어릴 때 친했던 친구도 이리에서 전화 왔다 뭐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익산시가 어쨌든 뭐 한 30만 이상 가는 도시였는데 지금 한 6만 정도밖에 되질 않는 그런 어떤 도시여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만,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익산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익산시가 저는 이게 100% 지자체 출자하는 것이 어렵다면 51%만 출자해도 된다고 저는 봐요. 익산시 안에 우리 이명택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아마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26만 정도의 인구 규모면요. 적어도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의 어떤 기금이 있을 것이고, 주로 그 기금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계속해서 써지지도 않고 예비비 형태로 계속 이렇게 보관만 돼 있다가 매년 2월만 되기만 합니다. 그거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주로 관행입니다. 행안부의 공고사항이기도 하고요. 혹시나 모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위해서 이른바 이렇게 좀 예비비로 이렇게 좀 설치해두는 막 그런 어떤 명목적인 기금인데요. 그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 200억에서 300억, 많게는 인구 한 60만 정도 되는 기초자치단체 보면 400억 정도 기금 규모가 나오기도 해요. 그 정도 되는 어떤 기금물을 가지고 익산시가 출자를 해서 어떤 은행을 만드냐면, 여러분 여수신 다 할 수 있는 은행은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은행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익산시가 금융기관을 못 만들어요. 은행을 못 만듭니다. 그럼 뭘 만들 수가 있다? 여신만 하는 공공적인 대부 사업은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얘기가 셉니다만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같은 것들을 지금 민주당 그 송재봉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지금 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역 공공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차치하겠습니다. 여하튼 익산시가 100% 또는 51% 이상을 출자해서 여신 전문 기관으로 기관을 설립해서 운용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익산시가 출자해서 만든 공공적인 내부 사업을 하는 어떤 공적인 어떤 기구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익산에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투용자처를 결정하고, 그리고 융자의 방식을 결정하며 융자의 규모를 결정하고 융자의 조건을 결정하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코프로덕션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익산 시민은행 또는 익산 커뮤니티 은행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은행업은 이 대출 기법이라든지 여신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하고 난 뒤에 채권 관리와 같은 꽤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노하우는 익산시에게는 없으니까 누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냐면 지신보, 여러분 지역신용보증재단, 전북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익산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익산에 들어와 있는 전북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이런 어떤 대출, 여신, 그리고 채권 관리 등의 어떤 프로세스를 위탁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같은 메커니즘입니다만 익산시하고 그 다음에 익산에 있는 하림이나 삼양식품이나 또 그 외에 여러 어떤 기업들, 향토 기업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까지, 그리고 익산 시민들로부터도 널리 출자를 받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부 사업자, 공공적인 어떤 대부 사업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아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익산시의 재정 안정화 기금을 가지고 가는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작 출자. 그야말로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합작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그런 어떤 조금 더 오소독스한 어떤 코프로덕션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리 평화 지점 새마을금고도 아까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만 전북 지역에도 이 익산 지역에도 신협 같은 이런 어떤 상호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호금융기관들 중에 지역 경제의 어떤 그런 헌신도가 큰, 기여도가 큰, 공공성이 강한 그런 어떤 이 상호금융기관들을 선정해서 이들이 이렇게 합작해서 연대해서 출자한 하나의 어떤 그런 대안적 금융기구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게 신협법으로는 약간 까다로운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협법에서는 어떤 한 신협이 다른 어떤 신협을 위해서 출자할 수가 없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대출을 하는 방식이든지 출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신협법에서 없게 돼 있으니까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른바 연대 대출이라 그러죠. participation loan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대 대출해서 기금을 만들어 새로운 어떤 익산시가 사실은 뭐 대형 출자자로서 참여는 못하지만 익산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제3의 어떤 상호금융기관을 만들어서 익산 지역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활동하게 하는 이런 것들 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익산시의 지역 경제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크게 나 있는 구멍이 지방 재정의 유출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68.9%, 70%의 이른바 지자체 조달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전북 지역이 사실 로컬 푸드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어떤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역 안에 있는 지역 경제의 어떤 동력을 지역 안에 가두어대지 못한 것이 사실 익산시입니다. 익산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익산시의 조달력은 공사를 조달하고 용품을 조달하고 용역을 조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사유제입니까? 공유제입니까? 그야말로 공유제죠.
그 공유제를 정말 공유제답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CWB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하는, 익산시의 공사대금 100억 원이 평택에 있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사업체에게 지불되었다. 그러면 공공재인 익산의 재정 100억 원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역 안에 가두어내는, 지역 안에 있는 사업체들, 지역 안에 있는 사회 연대 경제 조직들에게 발주함으로써 그 웰스를, 부를 커뮤니티 웰스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걸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그러고요. 그 성공 사례가 앞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미국의 클리블랜드시, 그다음에 영국의 랭커스터 주에 있는 프레스톤, 그다음에 가까운 나라 일본의 요코하마,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어떤 도시들이 이와 같이 지방 재정력을, 즉 조달력을 지역 안을 향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실천, 제도적인 실천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걸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 그림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역 앵커 기관. 우리 익산의 지금 대표적인 지역 앵커 기관이 뭐죠? 바로 익산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익산시 산하에 있는 여러 공기업들이 있죠. 임 대표님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사립대학이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사회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대학 비즈니스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온광대학이죠. 제 처이모부가 군산분이신데 무슨 국적 문제로 미국 재미교포였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산에서 익산 간다 양서방 그러더라고. 저보고 왜 익산 갑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국 지소가 또 여기 익산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른바 지역 안에 익산 지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관들을 최근에 사회과학에서는 앵커 기관이라고 그래요. 앵커가 뭡니까? 닷이거든요. 닷. 배가 여러분 딱 이렇게 바람에 안 흔들리고 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들의 일종의 지역사회에 닻을 내리고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관들의 조달력이, 그리고 이 기관들의 자산이, 이 기관들의 고용력이 익산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 밖으로 샌다 그랬죠? 68.9%가. 네? 전주는 50%밖에 세질 않는데, 군산은 40%밖에 세질 않는데, 익산은 건 70%가 세고 있다. 이것이 지역 안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매칭될 수 있게끔 하고, 익산시의 유무형의 어떤 자산은 지역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자산화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 지금 최근에 센세이션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딱 익산하고 비슷해요. 25만 정도의 인구 규모로 산업 공동화로 인해서 영국 내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범죄 발생률 1위였던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하는 것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화하고 지역 시민사회가 이 정책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북서부 잉글랜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가장 지역 경제가 안정화된 도시로 급반전되었습니다. 프레스톤의 어떤 사례 하나만으로 커뮤니티 웰스 빌딩의 어떤 완전 무결성을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대안적인 어떤 그런 정책 방향들을 지향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도시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 커뮤니티 웰스 빌딩을 지금 치고 나간다는 것. 이 부분들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에는 영암군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 CWB를 정책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안군,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햇빛소득, 바람소득 같은 것들. 지역의 바람과 햇빛은 누구의 사유재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자체가 풍력 발전
햇빛 발전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것의 수익을 다 기본 소득으로 햇빛 소득, 뭐 바람 소득으로 배분하는 이런 커뮤니티 웰스를 빌딩하는 것, 구축하는 그런 어떤 정책 기조인 거죠. 따라서 저는 이 CWB는 지역 순환 경제 중에서 가장 사실은 좀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가장 쉽게 이 정책화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주로 프레스톤이나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커뮤니티 웰스 빌딩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냐면요, 여러분, 제가 원광대학교 병원은 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의 1년 세탁 발주액은 제가 알거든요. 한 60억 원어치 정도 됩니다. 전북대 병원이 엄청 큰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 전북대 병원이 뭐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스태프들의 유니폼을 빨고, 그 다음에 입원 병동에 있는 뭐 침대 시트, 베개, 이불 등등 세탁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그죠? 병원은 대학병원급이 1년에 약 60억 원 정도 발주를 한대요. 여러분 혹시 전북대 병원 세탁 사업 누가 수주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재밌게도 전북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사업자가 이 수주해요. 진주, 경남 진주 아시죠, 여러분? 경남 진주 가면 경상국립대학이라고 의과대학이 매우 큰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한 80억 정도 한대요. 그런데 경남 진주에는 그 엄청난 세탁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세탁 사업체가 지역 안에 없다는 이유로 대구에 있는 거대한 세탁 공장에게 발주를 한답니다. 울산대 병원의 병원도 국립대학 병원은 아니지만 큽니다. 1년에 세탁 물량이 한 80억 정도 된대요. 거기도 크린토피아라고 하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세탁 사업자가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클리블랜드와 프레스톤에서 나타난 커뮤니티 웰스 빌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전북대 병원의, 원광대학교 병원의 엄청난 세탁 물량을 우리 익산시에는 처리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세탁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넘어가지 말고요, 지역 안에 있는 세탁 사업자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연대하고 결속하는 방법, 지역 안에 있는 세탁 협동조합들을 키워내서 이들끼리 협업시켜서 연계시켜서 덩치를 키워내는 방법들, 이런 어떤 여러 사회 연대 경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어떤 방법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어떤 지역 순환 경제 모범 사례 지역에서 보면 커뮤니티 웰스 빌딩을 주로 누구에게 매칭시킨다? 지역 안에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이 지역의 공사, 지역의 용역, 지역 앵커 기관들의 어떤 용역에 이 이른바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과 지역 순환 경제 정책이 이른바 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북은 로컬 푸드 운동의 저는 본거지이기도 하고요. 해서 저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지역 순환 경제론적인, 그리고 이른바 대한경제론적인 그런 문제의식이 저는 토양에 풍부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토양 위에 저는 전북형 그리고 익산형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 시민 실천화되고 정책화되기를 아울러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광역도시입니다. 익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의 서울까지는 아니지만 인천, 부산 정도 되는 그런 그야말로 초광역 도시예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커뮤니티 웰스 빌딩으로부터 저는 무엇을 감지하고 있냐 하면요, 앞으로 커뮤니티 웰스 빌딩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다 클라우라고 하는 아주 레디칼한 리버럴한 어떤 이 지역 정당, 바르셀로나 앵꼬무의 당수이기도 했던 지역 정당의 출신의 시장이
2선에 걸쳐 가지고 바르셀로나 시장을 할 때 바르셀로나가 무엇에 착목했냐면요, 포커싱을 했냐면 이전에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관료적인 어떤 행정으로 아이고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민영화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도, 가스, 뭐 청소, 뭐 등등 주차장 관리 같은 이런 것들 민영화했던 부분들을 다시 재공영화하고 재지방정부화하는, 이 아다 클라우의 작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익산시가 민영화했던 여러 공정들을 다시 익산시가 재공영화, 재지방정부화해서 그걸 익산시가 경영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다시 익산시와 익산시민사회가 함께 관리하고 경영하고 책임지는 그런 어떤 코프로덕션 체제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웰스 빌딩의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전북 분들은 전북의 어떤 시민운동가들은 너무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로컬 푸드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웨덴, 뭐 세계에서 가장 최고 선진국 중에 하나죠. 스웨덴의 국민차가 무슨 차죠? 독일이 폭스바겐이 있다면 스웨덴은 볼보입니다. 바로 나오시네요. 재밌게도요, 볼보라고 하는 이 차와 관련해서 스웨덴의 경제 조정 패턴이 매우 재밌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볼보와 관련된 모든 생산자들이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최종 공정 라인이 있을 거고, 그죠? 현대자동차 본사 라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로 협력 기업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피라미드 안에, 그죠? 그래서 스웨덴에는 볼보라고 하는 차 생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체들이 하나로 조직화되어 있어요.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스웨덴에서는 볼보 차를 소비하는 국민들, 즉 소비자들이 조직화되어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소비자들은 소비자 협동조합을 매개로 해서 조직화되어 있고요. 볼보차 생산자들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가 쿼터리, 그러니까 1, 4분기 때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 때마다 한 번씩 조직화된 생산자들과 조직화된 소비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뭘 커뮤니케이션 하냐면, 다음 분기 때 생산해야 될 생산량, 그 다음에 다음 분기 때 출하될 가격, 다음 분기 때 새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될 사양에 대한 것들, 이른바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가 함께 사전적인 조정,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른바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어떻죠, 여러분? 생산을 일단 해놓고 난 뒤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조정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걸 사후적인 조정이라고 그래요. 경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조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농산물의 재배 경작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도 결정하고 생산량 또는 재배량을 결정하는, 이른바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생산자들의 연합과 소비자들의 연합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서 그 사회가 생산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 가장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정말 뛰어넘는 하나의 중요한, 저는 대안적 경제 조정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북 지역은 로컬 푸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실험들을 이미 먼저 치고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걸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어떤 이 상품과 서비스에도 이와 같은 조정 방식을 반영하는 것,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건 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역 순환 경제를 실천하는 세계 주요 도시, 세계 주요 지역에서,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익산시 지역 차원에서 제어되고 통제되는 경제, 익산 시민사회가 지역의 어떤 생산을 규정해낼 수 있는 그런 경제, 그런 수준으로까지 내다보고 저는 지역 순환 경제를 펼칠 때 그 과정에서 저는 대안적 씨앗이 생겨날 수 있고 그 씨앗은 발화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22년도에 6개월간 일본 삿포로에 있는 오비히로라고 하는 곳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오비히로라고 하는 도시는 익산의 4분의 1도 안 돼요.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홋카이도의 치토세 공항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토카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카치 지역이 전북이라고 한다면 그 토카치 지역에서 가장 중심지가 오비히로, 그러니까 막 익산 또는 전주 뭐 그런 도시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재미있게도 이 지역에 오비히로 지역에 가니까 오비히로 지역의 모든 생산자들이 다 100% 조직화되어 있더라고요. 오비히로 지역에 있는 모든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이른바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직화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이 지역주의적인 생산인지, 무엇이 지역주의적인 서비스 제공인지를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조직화를 의미합니다. 그 지역의 시민들은 근 90% 이상이 생협을 통해서 조직화되어 있더군요. 우리의 어떤 소비 선택이 이 지역을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이 공통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감, 그런 조직화. 이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조정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거의 다 지역에서 판매되고요.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은 다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리고 남는 거 있죠. 지역의 소비자들이 소비하거나 이용을 해도 남는 잉여 생산물, 잉여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오비히로 시가 일괄 매입을 해가지고요. 일괄 매입을 해서 오비히로 시의 사회 복지 정책을 위한 현물로 활용하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 이용권까지도, 미래 서비스까지도 다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지역의 조직화된 소비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지역에서 다 소비되고, 남는 것은 오비히로 시가 일괄 매입해서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발소 이용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정책의 현물로 활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거의 100%에 가깝게 지역 안에서, 좀 어려운 얘기로, 같이 실현되더라는 거예요. 다 소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시민들이 시골 마을인 오비히로에 가기 위해서 치토세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6개월 전부터 버스를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오비히로로 갈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인구 10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지만, 8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지만, 그들의 벌이고 있는 지역순환 경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다 말씀드린 것들 이 슬라이드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슬라이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익산시의 저는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늘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프레스톤이나 클리블랜드나 제가 오늘 언급했던 지역순환경제의 그런 모범사례 도시들의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모든 이 기획이 지자체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치고 나감의 주역들이 되시길 비름하지 않고요. 그 치고 나갈 때는 이론적 그리고 담론적 근거 또는 논리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이론적, 담론적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제 발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